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이 제스처가 영상에 잡혔어요. 오늘 이 방송, 첫 시험 방송 겸 이 강의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남북 조미 관계의 분석,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말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예고받았듯이 오늘 강의의 결론 주제는 진정한 민족주의, 그리고 자주정신, 이런 것이 됩니다. 사실 이 논제 자체가, 강의 논제 자체가 지금 대단히 넓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집단보다도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짧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에서는 강의를 하고 2부에서는 질의, 토론, 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최근 순서로 오늘의 정세 논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통시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실감나는 이 현재의 시각부터 거슬러서 과거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남북 조미 관계를 좀 고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 시국에 임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가. 자, 이런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미 관계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발언은 볼턴, 존 볼턴이죠. 존나 볼턴이라고도 하는데, 이 존 볼턴이 어떤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조미 정상회담은 두어 달 내로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커플만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어 달 내로 열린다는 것은 연말 이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전에 트럼프는 조금 앞당겨서 열릴 것처럼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열릴 것이고, 3군데 내지 4군데가 장소, 후보지로 물색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거슬러 과거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해서 이 3차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 이게 중요하고, 방금 얘기한 이 남북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발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특히 4차 방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에 2시간, 그리고 오찬 90분. 어떤 사람들은 막 최후의 만찬 하면서 낮에 점심 먹었는데 만찬이라고 그래요. 만찬은 저녁밥을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찬 90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2시간을 했죠. 그 2시간 하자마자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오산기지로 왔던 거예요. 오산기지에서 청와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경과를 또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요한 정세는 크게 말해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볼턴의 발언,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 폼페이오의 4차 방북, 남북 정상회담.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백두산, 장군봉을 통해서 천지 물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군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백두산 봉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2744m라고 배웠는데 한 20-30m 오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백두산을 가면 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저 중국으로 돌아가지고 북판이 서판이 찝자 타고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다리 아픈 사람들은 가마 들것
한국 돈으로 10만 원 주고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6.15 선언이 있었고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어요. 7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이번에는 11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 다릅니다. 왜? 벌써 3번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남북관계와 조미관계가 말 그대로 정상화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정상들 간의 만남의 기준으로 남북 간의 만남 4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조미 정상 간의 만남 3번을 정도로 둡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만났죠,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로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그 축구 얘기로 해가지고 월드컵 얘기로 하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큰 고비는 저는 넘긴다고 봐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이 반도의 평화와 이 동북아 정세의 격변이 이루어지려고 봐서 오늘 그런 논의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질문할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2차 조미 정상회담이 그러면 중간선거 끝나고 11월, 12월 조금 늦어져도 뭐 1월 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일정이 좀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3곳 아니면 4곳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3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곳이라고 딱 짚어서 말하면 3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약간 연막을 치려고 3곳 아니면 4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약간 흥미롭기도 하죠. 장소가.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여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북들은 평양에서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종미들은 워싱턴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리멍덩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제3국에서 열릴 것이다. 흐리멍덩하기 짝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3국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어디에 이렇게 매이냐면 과거의 것에 매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하고 되풀이 안 되지만 그 역사적인 개괄이나 큰 것이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디테일까지가 되풀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주계장막이라고 하면서 그 중국을 아주 괴물처럼 만들었던 미국 정상들이 스스로 북경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갔어요? 키신저가 먼저 갔죠? 그 갈 때 얘기 들어보면 아주 뭐 그냥 완전히 그 영화처럼 극비의 뭐 보안도 유지되고 아주 극적으로 가는데 뭐 중재자를 거쳐서 키신저가 처음에 이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미 제국주의자로서 처음 중국에 발을 들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닉슨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한 말이 좀 멋있게 보였던지 닉슨은 북경 청와대 가서 칭화대죠. 칭화대 가서 연설하면서 미 제국주의자가 왔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키신저가 한 것 보고 자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자가 여기 왔다는 말 속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가 진짜 제국주의자라는 뜻도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얘기를 나 도둑놈이야 하면 그 사람 도둑놈 아닌 수가 많아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극적인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사는 이 중미 관계, 미중 관계의 정상화 하나를 들 수가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1945년 2월 얄타에서부터 1945년 8월 이 포츠담에 이르기까지의 이 삼국 거주들의 그 일련의 그 회담. 이게 외교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고, 그 다음에 1936년에 시안사변.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에 가장 크게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닉슨이 중국을 갈 때 이미 마오의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오를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그리고 이 닉슨과 마오의 만남을 보면 참 마오를 만나고 온 그 키신저나 닉슨이 그 어떤 그 마오의 어떤 그 매력에 이렇게 반해버리는 듯한 얘기가 그 키신저 회고록에 나옵니다. 키신저 회고록에 온 차이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어보면. 자, 그런데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때 닉슨이 중국을 찾아갔다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평양을 찾아간다.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한 반복적 사고에 불과한 거예요. 첫째로, 닉슨과 트럼프는 다르고, 중국과 조선이 달라요. 중국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 핵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안 하기로 하고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과 마오 주석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3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럼 세 군데를 얘기한다면 미국 아니면 조선 아니면 제3국이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일 경우에, 어서오세요. 녹화 중이니까 이렇게 등산 들어오십시오. 그냥. 예. 자, 미국일 경우에는 한 두 군데가 예상되겠죠. 하나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일 경우에는 트럼프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햄버거 모임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트럼프의 개인 별장이 있죠. 플로리다. 가장 친한 친구를 초빙할 때, 미국 사람들이 별장으로 이제 부르는, 그래, 옛날에 그 부시하고 그 고이즈민가 하고도 친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고란가 이름이, 그 별장.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조선 같으면 평양이 될 겁니다. 아니면 제3국이 된다.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연내 답방이 확실시 되죠. 이건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했고, 그때하고는 남측의 분위기가 엄청 다릅니다. 지금 이른바 기레기 소리를 듣기도 하는 한국의 이 언론들이 이 남북 관계에 트집을 잡고 회방을 놓고 어깃장을 놓는 정도가 14선언이나 6.15 선언 때하고는 크게 달라요, 사실은. 불만스럽긴 해도 그때보다는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6.15 선언이 있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양 순안공안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봤습니까? 그죠? 정말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서는 이 기차역에 켜놓은 텔레비전을 아주 그냥 싼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를 특정 지역에서 느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는 제 가족으로부터 받은 보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60대 이상 그리고 이른바 TK 지역 사람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75%, 80%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남측에서 이건 경향신문의 조사예요. 남측에서 85% 이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꼭 트럼프를 이 평양에까지 굳이 오게 하면 보기는 좋고 기분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얻을 것은 오히려 적지 않나. 장소를 양보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인 리설주와 함께 워싱턴에 가가지고 아주 세련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김여정 부부장도 좀 따라가가지고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는 그 격조와 문화적 수준을 미국인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인한테 많이 보여주는 시간이 있으면 더 얻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그 신라가 비록 고구려를 잃어버리고 불완전한 삼국 통일을 했지만 그 강한 고구려가 말 그대로 증발돼 버렸어요. 우리 역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가 몇 년 동안 지금 지속했습니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BC 37년이니까 668년에 망했으니까 한 700년 지속됐지만 그러한 설이 요새는 부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북에서는 고구려의 창립연대를 BC 270년대로 봅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은 BC 190년대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에 660년에 말한 기록에 고구려가 만들어진 지 900년인데라고 말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900년의 고구려가 증발해버렸다 그겁니다. 그러나 신라는 살아남았어요. 그럴 때 이 김춘추라는 이 탁월한 외교관 그리고 지도자가 먼저 고구려에 가서 연대를 제안했죠. 그때 김춘추를 만난 게 영계소문 아닙니까? 근데 영계소문이 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옥에다 가둬버리니까 간수한테 무슨 토끼 얘기 들어가지고 그걸로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나 김춘추는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고구려하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험한 파도를 건너서 당에 직접 들어갑니다. 당에 직접 가가지고 난국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였지만 그 신라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리고 고구려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준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과감하게 부인과 동생을 데리고 워싱턴 같은 데를 한번 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 좀 희망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 남측의 변화된 분위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85%예요. 이건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85%면 물론 이제 그 조사 하나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답방은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실현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5시간이나 만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지금 뚜렷한 발표 사항도 없어요. 그러나 이 폼페이오 방북의 동영상을 조선 측에서 한 10여 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보도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강경 발언들도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나왔지만 실제로 그 조미 관계가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그런 주제의 노동신문 논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는데 이 2차 정상회담을 확정시킨 이
것이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다 그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조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협상은 언론들이 비핵화 협상이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입장에서 본 거죠. 조선 측의 입장이나 우리의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미 관계의 정상화예요. 조미 관계의 정상화고, 즉 이게 목적이고, 이 조미 관계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저는 따라서 이건 수단이라고 봐요. 제가 이 반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뭐 한반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선반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쓸 때 곤란하면 안 쓰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글 같은 거 쓰다가도 거슬리는 단어 있죠?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반도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도라고 하면 뭐 이거지 뭐 딴 거 되겠습니까? 좀 공정한 용어를 좀 써야 되죠. 이 조미 관계의 정상화가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조미 관계를 말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그리고 김일성 주석에서부터 사실은 대단히 열망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여망에 따라서 너무 그냥 여망만 가지고 정세를 좀 분석해요. 그러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조미 정상의 만남이 3차까지 이루어지면 이건 조선 측에서 반제 반미 투쟁을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반미 반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 시각으로 지금 정세를 보면 제대로 보일 수가 없다 그겁니다. 실제로 내가 읽어본 그 김일성 주석의 저작집을 보면 외국인 언론, CNN, 그리고 이 남측에서 이 미국을 통해서 김일성 위원장을 만났던 그 학자나 또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과의 대담 때마다 김일성 주석은 미국과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누누이 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팀 스피리트 훈련이나 최근에 뭐 하다가 이제 중단된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인가 이런 훈련들이라는 건 당사국에는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말 그대로 훈련 기간에는 그냥 인민군 병사들이 신발도 못 벗고 잠도 못 자고 2주, 3주, 4주를 온 이 병력이 동원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이 지도자의 입장이라는 건 처참한 겁니다. 그 다음, 말 그대로 지금 조선은 그 우리의 이전 시대 전통인 그 조선 왕조의 이민 위천 정신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위계 질서는 다분히 성리학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민들이 그 고생하고 도탄에 빠진 모습을 보는 이른바 지도층들, 조선지세로 치면 사대부들, 그리고 왕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저는 처참하리라고 봐요.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아주 막 그 종북의 화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 외국 살아요. 외국 사는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은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두세 번 반복을 했죠. 거기서 승인, 그 어프로발이란 말을 했는데, 어프로브. 참 그 듣기에 착잡한 말이죠. 착잡한 말인데, 뭐, 이런 걸 뭐, 오바마식으로 막 내숭 떨면서 막, 그래도 한미는 뭐, 잘 공조되고 있다.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가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만국평등론이 있습니다. 만국평등? 이건 만민평등이에요. 이게 있는데 이것은 당위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국이 평등해야 된다.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 이건 당위론이에요. 당위론. 당위적 현실이란 말하고는 좀 모순되지만, 자, 그러나 이 국가 간에서 실제로는 대국과 소국, 강국과 약국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저는 사대와 사소간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계층과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인류가 있어온 이래 사대 사소 관계가 없었던 국가 관계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있었던 이래 계층과 계급 차이가 없었던 시대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은 당위론이 아니라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당위적 현실이라고 하고 이런 걸 실제적 현실이라고 하는데, 당위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데에서 바로 비판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판 정신, 문제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당위적 현실을 실제 현실로 인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대로 실제적 현실을 당위적 현실로 인식하는 태도는 더 나쁩니다. 못 고치잖아요. 바로 이 괴리, 이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겁니다. 실천. 이게 바로 진보적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혼동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조선은 대두가, 심지어는 막 이것도 넘어가지고 막 예전에 막 페이스북에 이런 말도 유행했잖아요. 조선의 혁명은 전 지구의 혁명이고 전 우주의 혁명이다. 무슨 서사시도 아니고 그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떤 말을 해요. 이제 그 말은 들어갔는데 조선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동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근거도 또 없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어느 민주동문회 가서 강연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이 조미관계의 정상화와 비핵화를 이렇게 교환하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랬더니 질문할 때 아주 뭐 그냥 도도한 이 톤으로 지금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 감축 협상이죠. 딱 그래요. 그래서 핵 감축 협상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사대와 사소 간의 관계가 생겨나냐? 이건 각 나라의 환경, 그리고 인민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인민의 개념에는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중 그러면 지도자가 포함 안 돼 있죠. 인민하면 여기에 지도층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이란 말보다 인민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인간끼리의 계층, 계급차. 이건 왜 납니까? 이건 첫째로 상속이 결정적이에요. 이 상속에는 유전적 상속과 물질적 상속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나고 들어가요. 아무리 평준화된 사회도
그래서 평준화된 사회라서 물질적 상속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도 없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 유전적 상속은 있게 마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노력.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4대와 사소 간의 국가 간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계층과 계급의 차이를 만드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있다면 운이에요, 운. 역사에서 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해요, 사람들이 또.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운 같은 걸 믿다니 비과학적이다 그러는데, 운을 부정하는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몰과학적 태도예요. 자, 보세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미국, 소련, 영국의 그 3정상이 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눠먹기, 일권 다툼입니다. 딜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스탈린을 좀 좋아했어요. 저 인간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인간이고, 또 루즈벨트는 자기가 스탈린 같은 인간을 다루는 데서 아주 막 쾌락을 느끼는 이런 그 이상한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미 루즈벨트는 거의 신체 상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사선에 성공했을 때 온몸에 고장이 안 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잖아요. 건강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루즈벨트가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우연. 근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 누구예요? 트루만이죠. 트루만은 루즈벨트하고 철학적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루만은 실제로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핵이 개발됐다는 보고가 오자 그 보고를 그 얄타에서 받았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그 일본에 이 원자폭탄이 투하됐다는 소식을 듣자 막 정의의 승리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뒤를 이으니까 스탈린하고의 회담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그 와중에 영국에서 총선이 실시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영제국의 영광만 있지 실제로는 흑사리 껍데기에 불과했던 영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 영국을 그래도 여전히 그 대영제국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 처칠이 낙선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틀리로. 그래가지고 이 포츠담 회담이 끝나기 직전에 이 처칠은 짐 싸들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다 각자 이제 서명 하나씩 하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서명을 하고 가는데 이 처칠은 서명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끝났다. 네. 우리가 뭐 영어로 끝났다 하면 뭐 FI 뭐 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 서명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나가리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루즈벨트라는 한 개인의 죽음, 처칠이라는 한 그 지도자의 예상치 못했던 그 패배,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라 그겁니다. 우연이라고 뭐냐?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죽음 필연이지만 그 회담 중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를 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 이 한국인들은 상당히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4대. 근데 여러분 이 4대라는 말을 누가 한 말이냐면
맹자가 한 말. 그 자존심 강한 맹자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취하는 외교 관계를 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취하는 외교 관계 사소가 있다 그겁니다. 사대를 하고 사소를 충분히 얻어내는 관계, 이게 실제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안시성 싸움은 위대했지만 그 안시성 싸움 다다음 해에 당태종은 또다시 침입을 해서 침략을 해서 고구려 병력 20만 명을 죽이고 7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고구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 내분을 부추겨가지고 안시성 싸움 23년 만에 고구려가 역사에서 지워지는데, 그 안시성 싸움만으로만 놓고 볼 때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승리였지만 앞뒤 좀 역사를 거시적으로 이렇게 문맥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격변하고 있는 이 동북아 정세의 시대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서 오늘 제가 좀 긴급 강연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페이스북 얘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국가 간의 관계는 세계가 있다, 번국이 있다. 이 번이라는 건 이 번자인데 이게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경국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번국 들어봤죠? 네. 이 번국.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속국이 있다. 속국. 이 속은 여러 가지 속인데 여기서는 복종할 속입니다. 이건 울타리, 이건 변경. 자, 그러니까 번국이란 건 뭐냐? 뭐 천자국과 제후국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대적 개념. 그러니까 고대를 지나서 그 현대와 가까워질 때 번국은 명나라나 청나라에 취했던 조선의 관계가 번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번국의 예를 취했어요. 그러면 현대에서 번국은 누구냐? 여러분 유럽 나토 국가 있죠? 나토 국가들. 얘들이 다 미국 번국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별 차이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은 뭐냐? 이건 미국의 속국입니다. 미국의 속국인데,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트럼프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속국을 떠올렸습니다. 이 속국이라는 것은 내치권은 있는데 외교권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볼 때 한국을 속국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속국 개념을 식민지 개념으로 연장해 가지고 신식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속국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연장하고 싶으니까 신식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국주의 책들을 읽어보면 신식민지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국주의론을 읽어보면 제국주의 뭐 문화와 현실, 신화와 현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1910년에 그 벨푸어, 영국의 그 제국주의 수상 벨푸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집트를 지배하지 않는다. 다만 이집트의 지배자를 지배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신식민지인데, 그렇게 놓고 볼 때 또 한국과 일본은 신식민지라고 해도 논 것 같아요. 그러나 식민지를 이건 명백히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 제가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니까 이거 우리 속국이다 뭐 이런 말을 좀 했더니 막 나한테 또 그 종북 인사가 이제 막 가르치려고 막 역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김갑수 선생님 우리나라는 식민지입니다. 왜 속국이라고 하시나요? 내가 우리나라가 식민지면 저는 식민지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일찍 이 유격투쟁에 돌입을 했을 겁니다. 젊어서.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국외 망명 중이신가요?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식민지라고까지는 얘기하면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막식민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투쟁을 해야 돼요. 무장 투쟁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분단되거나 종속돼요. 저는 북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반도 전체가 우리의 투쟁만으로 쟁취됐다고 볼 수는 없게끔 정세가 작용을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 속국에서 벗어나려면 이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독일이 미국의 속국으로 분단된 채 그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마지막 그 360일은 정말 숨가쁠 정도의 그 지혜로운 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는 인민들의 또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정세를 좀 요 정도로 좀 진단을 하고요.